개인정보 안전사고 호조치 기준고시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대부분 신규 담당자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받게 되면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될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1교시 때 부장께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업무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과 좀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국가법률정보센터라고 있죠. 거기 로고.go.kr입니다. 거기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 그리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5가지에 대한 법령 및 행정규칙이랑 좀 친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고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6가지의 법령 및 행정규칙과는 좀 친해지시기를 바라고요. 요 애들이랑 친해지다 보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정보는 1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정보 생성 단계부터 파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통 4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최초의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수집 단계부터 그리고 수집한 목적에서 이용 및 업무 처리 관련해서 제공의 일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집 목적의 이용 및 제공 그 다음 번호로 보관 및 저장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목적 달성을 다 하게 되면 개인정보 파기 단계까지 이렇게 1년의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을 거치게 되고요. 각 단계별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개인정보 담당자가 되시면 저는 우선적으로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 부분 파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으면 서비스 단계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개인정보 보호에서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보통 개인정보 보호에는 마찬가지일 거고 실제적으로 나가게 되면 외부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얼마나 실시간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거래 체계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어떤 정도 가늠을 하고 이제 점검을 나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좀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작 단계가 개인정보 수집 단계잖아요. 그 수집 단계에서 보셔야 될 게 수집 단계에서는 회원 가입이라든지 로그인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SSL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수집할 때 처음에 회원 가입부터 할 때 수집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잘 준수를 해서 수집 동의를 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정부 주체를 동의를 받을 때 필수 법령 사항들을 잘 준수를 해서 받고 있는지 관련 법령 근거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런 단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 제공 단계에서 뭐가 좀 중요하겠습니까?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제공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과 제3자 제공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한 부분도 있고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업무 처리 위탁은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의 누군가에게 개인정보 제공했을 때 처리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자 제공은 목적을 벗어난 제3자 제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게 되면 정부 주체 입장에서는 최초에 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그 기관에서 나와의 계획 체결 이행을 위한 범주 내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된다.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보면 되고 그 범주를 벗어나게 처리된다 하게 되면 제3자 제공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최초에 제가 개인정보를 어떤 A라는 기관에 줬을 때 그 업무 목적을 달성을 위한 종속적인 범주 내라고 볼 수도 있고 정부 주체의 나는 내 개인정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속적인 범주 내에서 어떻게 개인정보가 처리될 것이다 라고 예측 가능한 범주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성과 예측 가능 범주 이 부분들이 같은 개념으로 포함돼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제3자 제공은 그 반대 개념이 들어가 있죠. 종속성이 아닌 독립성이다.
독립적으로 개인정보가 별도의 제3의 기관으로 개인정보 넘어갔을 때 제3자 정보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측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없는 범위로 내 개인정보 처리된다라고 하면은 제3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내 정보는 배송업체로 넘어가서 나한테 택배 전달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죠. 나의 예측을 이행을 위해서 그 쇼핑몰은 그 택배 여사로 내 개인정보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이 위탁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현재 내가 만약에 백화점에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데 백화점이 제휴되어 있는 제3의 보험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나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내 돈을 지불하고 개인정보를 줬는데 어떤 제3의 보험기관으로 내 개인정보가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범주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제3의 기관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가서 제3자 정보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업무 처리가 어떻게 다르느냐? 개인정보 처리무 위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표준 개인정보 처리무 위탁 계약서가 있습니다. 필수 6개 조항들을 포함한 그런 표준 개인정보 처리무 위탁 계약서가 있고요. 그 계약서로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개인정보를 주는 쪽에서는 수탁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련의 행위가 끝나게 되면 개인정보 파기까지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위탁상에서 고지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서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제3자 제공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제3의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개인정보 받는 쪽에서도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이 부과되고요. 그리고 제3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10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게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재에서 빠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제3자로 제공을 했을 경우, 그리고 범죄 수사 등의 목적을 위해서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 목적을 위해서 제공했을 때는 정부주체에게 별도의 알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부주체가 알거나 그리고 수사의 목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용 제공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저장 및 보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전체 13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1에서 3까지는 정의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이게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10개 조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행을 해주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4조 내부 관리 계획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조문이 있는데요. 5조가 적금 단원 관리입니다. 그리고 6조가 적금 통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7조가 개인정보 암호화입니다. 그리고 8조가 접수기록 점검 및 보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 관리 계획을 포함해서 이런 4개 조문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의 한 80%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조부터 13조까지 파손 프로그램 방지 등이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개인정보 파기까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왜 중요하냐? 그 중에서 이제 내용을 땄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조치인 거죠. 정부 주체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뭐가 좀 그렇겠습니까? 먼저 유출된 개인정보는 폐기할 수가 없죠.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주체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심각한 사생활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로서 입장에서 보면 기관의 어떤 경영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내 이미지라든지 신뢰도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법령이다 보니까 개인정보 처리자인 기관 입장에서 보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유형에 따라서 영업을 추구하는 단체면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 보시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통 손해배상이 있는데요. 이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어떤 안전사고 조치를 지키지 않아서 과태료를 받았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원래는 기존에 이런 2016년 7월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이 이전에는 최대 과징금 금액이 1억이었어요. 매출액에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그렇게 바뀐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정부 주체 입장에서는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입증을 정부 주체가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을 했을 때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금액을 피해 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고, 피해 입증을 하지 못했을 때는 보통 손해배상으로 가게 되는데요. 보통 손해배상은 어떤 기업인지 300만 원까지 배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정부 주체가 피해 입증을 다 했으면은 피해액이 매출이라는 경우가 죄송합니다.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들에 대해서 안전사고 조치 이행을 우리 다 준수했다라고 증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행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유명한 사건이 인터파크 사건입니다. 유례 없이 45억 원의 과징금을 받고 과태료 2,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차이는 그겁니다. 어떤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과징금이. 그래서 그 피해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에는 1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여됐었는데 45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저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프로그램을 보시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오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3천억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좀 과장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게 오태가 되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45억이었고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정보 안전사 확보 조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이고요. 이 최소한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이 기준이 지켜줄 걸 배경으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겠죠.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용어적인 부분인데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는 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바이오 정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생체 정보로 바뀌었고, 생체 정보에서 식별 가능한 기술 수단을 적용한 게 생체 인식 정보입니다. 생체 인식 정보라는 게 있고요. 그 접속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초 5가지 항목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별자라고 하면 계정이 되겠죠. 계정 아이디가 될 거고요. 접속 일시가 있고, 그리고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로 하면 IP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행 업무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4가지 항목이 끝이었죠. 그런데 추가된 게 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까지 남기라고 해서 5가지 정보를 남겨야 되는데, 실태 제목 나왔을 때도 굉장히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현업에서 조치가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이트에서 이 5개의 개인정보의 접속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남기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는 어떤 유형인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 많이 드려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준은 그겁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구하고 있는 대상 정보의 수가 10만 명 기준입니다. 10만 명 넘게 되면 유형 3으로 가고요. 10만 명을 넘지 않으면 유형 2로 갑니다. 유형 2, 유형상 의무사항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내부관리계획을 세울 때 12조에서 14조까지의 이 부분이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의 차이인 거고요. 유형 2라고 할지라도 그 해당 부분을 다 포함해서 내부관리계획을 세워서 이행하시기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내부관리계획 제4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4개 항목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관리계에서는 요 필수적 내부 관리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수적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접근 권한의 관리와 접근 통제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적 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위험도 우선 밑에 또는 방어가 그리고 재재난 대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물리적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원적 사항이 내부 관리계에서 필수 의무사항에 빠지게 되지만 동반하는 항목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CPO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반드시 연 1회 이상 내부 관리계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유형 2에서 빠진다는 내용을 표시해 드린 거고요. 그러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 권한의 관리입니다.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최소한입니다. 접근 권한의 최소한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할까요? 접근 권한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야 됩니다.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키워드를 하나 뽑아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시되는 단어가 지체 없이입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지체 없습니다. 지체 없이. 이게 어떤 걸 지체 없이 해야 될까요? 또 예상하실 것 같은데 인사의 전보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스템에서 지체 없이 그 변경 권한들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아서 담당자가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특히 요즘에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글이 보셨던 내용들일 텐데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입니다. 뭘까요? 3년.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관한 부여 변경 말소의 기록은 3년 이상 보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3년 이상 보관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유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계정 공유를 하지 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면 계정 공유의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지 말라. 계정 공유는 특히 금지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교육기관 대상으로도 현장 실태증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계정 공유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입니다.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안전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횟수입니다. 비밀번호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횟수 제한을 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한 5회 이상 비밀번호를 틀리게 되면 접속 제한을 걸리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법령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키워드를 뽑아드렸고요.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라. 인사 변경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이것을 반영하고 접근 권한에 대한 변경, 부여, 말소 이런 기록들을 3년 이상 보관하라. 그리고 계정 공유하지 말고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해서 횟수 제한을 두시라. 그리고 운영하시라. 라는 것들이 접근 권한 관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답니다. 이걸 지켜주시면 되고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사전 부여를 하시고 이를테면 개인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자로 판정을 하라. 그런 유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기관에서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퇴직자 어떤 체크리스트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신가요? 대부분 운영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어디까지 갖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완전히 다 빠졌는지 체크하는 걸 이 퇴직 어떤 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변경 내역에 3년 이상 보관 관리하라는 것들이 있고 요거는 전자적인 기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수기 기록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선택사항이고요. 어쨌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이상 보관 관리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사용자별로 계정 발급하고 계정 공유를 하지 마라. 보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작성 기초 수립하되 그 접근에 대한 필요한 기술 조치를 다 하시라. 일정 횟수 이상이 잘못된 경우에 뭐 시간 텀을 두고 접속 제한을 걸어두는 것도 좋고 아니면 사용자 인증을 다시 받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 방법은 좀 이 부분입니다. 어쨌든 접근 제한 통제를 하시라는 게 주 요지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개인정보 보호 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내된 자료를 발췌하는데요. 좀 귀엽지 않나요? 요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의 작품을 가공한 거고요. 이 초등학생이 문자 숫자 기록 골고루 섭취하랍니다. 비밀번호 튼튼히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좋아서 수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안전한 비밀번호 만드는 법인데요. 이것도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담당자가 이용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예시를 들었는데 어떤 특정 문자, 본연의 문자를 만들고 그 특정 문자에 어떤 몇 번째 숫자를 어떤 기호나 문자가 아닌 숫자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시키고 나서 영문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기만의 고유한 문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이트별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개인의 규칙을 가져가지고 이를테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이트다 하면 kbs.or.kr이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사이트에 첫 번째 문자열과 세 번째 문자열을 선택해서 내 고유한 문자열에 등록시키겠다 한다 그러면 K와 R입니다. K와 R을 나는 내 고유한 문자열 첫 번째 또는 중간 몇 번째 어디 넣겠다라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약속을 하고 운영을 하면 여러 개의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자기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는 일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안전성도 가져가는 양도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사례들입니다. 한참 그 박사방 일이 좀 화두가 됐었죠. 여기에도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박사방 쪽에서 그 불미스러운 일에 개인정보를 활용을 했는데 그걸 넣는 수단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게 접근 권한과 관련이 있었죠. 사회공무요원이 실적으로 그만큼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 안 되는데 데이터를 보게끔 만들었고 7명의 공무원들이 이 사회공무요원에게 계정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공무요원이 한 200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조회를 해서 한 17건의 정보를 또 박사관 이상에게 넘겨가지고 빌미를 제공한 일에 개인정보가 연루됐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는 합동 협의를 거쳐서 징계권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3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던 걸 5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강하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근 권한과 관련이 된 부분인데 예전에 그 이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살인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도 또 개인정보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그 가해자가 흥신소로부터 개인정보를 습득을 했는데 흥신소로부터 개인정보 습득할 때 50만 원을 줬다고 하죠. 근데 흥신소는 어디서 개인정보를 얻었느냐? 이 해당 공무원한테 개인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단돈 2만 원 주고 얻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공무원이 이 건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고 공무원은 1년 6개월 동안 매월 한 2,300만 원씩의 부당이익을 취하면서 전체 한 4천만 원의 수익을 얻으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은 과대한 접근권을 가지면서 유출한 거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권 관리에 대한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이죠. 신당장 스토킹 사기 사건 이것도 접근권에 대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 해당 가해자가 공인행사 시험을 합격했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그 회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직위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접속 권한을 계속 가져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그 피해자의 집 주소 그리고 현재 근무지 그런 것들을 그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습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연히 직계제가 되면 접속 권한을 빼야 되겠죠. 아까 전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담당자가 자칫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교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정보부 차통에서 좀 중요한 보도로 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한 번이라도 고유출 부정 이용이 크면 화면 해임까지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접근 통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제시해드릴 게 인가입니다. 인가가 뭘까요? 인가받은 사람만 해당 시스템에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라는 키워드를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탐지, 인가받지 않는 사람이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이력이 없는지 반드시 탐지를 하라는 겁니다. 보통 이 인가에서 나오는 게 IP 통제가 되겠죠. IP 통제를 해야 되고, 인가받은 사람들의 IP만 허용을 해줘야 되며, 인가받지 않는 IP에서 불법적인 접근 시도가 있는지 탐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수단, 안전한 수단이 필요하겠죠. 공격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할 거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어를 해야 될 겁니다. 수단에서 뭐 얘기하는 게 안전한 접속 수단과 안전한 인증 수단입니다.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전사고 조치에서도 외부에서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할 때는 안전한 접속 수단 및 안전한 인증 수단으로 처리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접속 수단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아시는 것처럼 전용선이라든지 그리고 VPN 설정으로 해서 접속을 하라는 겁니다. VPN은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이죠. IPsec VPN과 SSL VPN이 있습니다. 전용선은 그냥 쭉 그 해당 네트워크망을 전용으로 쓰는 선이고요.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잘 쓰지 않는 이유가 비싸죠. 그래서 잘 쓰지 않습니다. IPsec VPN과 SSL VPN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전산 전공하신 분들이 좀 아실 텐데 네트워킹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OSI 7계층이 나오죠. 물리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이게 실질적인 통신 구간을 통신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죠. 물리계층 같은 경우는 허브나 케이블선 설치, 그리고 데이터링크에서는 브릿지나 스위치의 설정, 그리고 세 번째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P 등의 라우터 설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요 실질적인 데이터 통신을 하기 이전 단계인 물리적인 단계에 포함하는 이 단계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라우터의 IP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구간 전체를 암호화하는 것을 IPsec VPN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좀 빠릅니다. 물리 단계에서 이미 암호 조치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럼 SSL VPN은 무엇이냐? 그 다음 단계입니다. 실제로 네트워킹을 하는 그 다음 단계가 전송 계층, 그리고 세션을 넣는 세션 계층이 나오는데요. 이 전송 계층과 세션 계층에서 전송 계층에서 그게 나오죠. 실질적으로 프로시 서버를 구축을 했으면 프로시 서버가 나오고 외부 업무 나가기 전에 기간의 방화벽이 있을 겁니다. 그 단계거든요. 그 단계와 세션 넣는 단계에서 암호화가 이루어지는 게 SSL VPN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면은 최소한 재택근무를 할 때 VPN을 사용하실 텐데요. 보통은 집에서 이제 노트북에 기간의 보안 담당자가 알려준 어플리케이션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VPN 접속이 되죠. 그럼 그게 SSL VPN 방식입니다. 그런데 IPsec VPN 방식은 사용자 쪽에서도 VPN 장비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VPN 장비 대 장비의 통신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다 보니까 비용이 비쌉니다. 마찬가지로 속도를 말씀하면 비용이 비싸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SSL VPN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사고조치 기준고시에서도 SSL VPN도 충분히 안전한 접속 수단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가능을 합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전 접속 수단이 됐으면 안전한 인증 수단이 필요할 거잖아요. 안전한 인증 수단은 로그인할 때 어떻게 본인을 인정하느냐 방법인데요. 가장 베스트는 투팩터 인증으로 할 때 첫 번째 인증을 공인증서로 통하고 두 번째를 원토큰이나 원타임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투팩터 인증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개인을 식별한
안전한 접속수단 방법을 이용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유입니다. 앞서의 접근 권한의 공유는 계정 공유잖아요. 여기는 인터넷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라는 건 인터넷 홈페이지나 P2P 그리고 공유 설정 등의 위반들이 있어서 공유 위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공유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개인정보 침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통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하라는 거고요. 그런 보안 조치들은 보안 장비들이 좀 필요하겠죠. 인터넷 앞단에 보안 장비들 설치와 운영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1회 이상 요거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면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1회 이상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 타임아웃 설정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발행된 이상한 변호사 의용어에서 나왔죠. 아이들 타임아웃을 설정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크게 유출돼 그런 걸 예를 들었는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아이들 타임아웃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보게 되면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IP나 맥 주소 등을 분석해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및 대응해야 됩니다. 위반 사례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태적으로 나가게 되면 외부에서 노출되어 있는 관리자 페이지들이 보여요. 관리자 페이지는 외부에서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보통은 구글링을 해서 검색해서 치다 보면 이렇게 툭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글링 할 때 검색어가 뭐냐면 어드민을 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관리자 권한의 페이지 URL 주소의 제일 뒷부분이 초기 상태가 어드민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도 위험이고 IP 통제를 하지 않는 것도 위험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박사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입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이라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그 일당이 개인정보를 취득을 할 때 아까 전에 이제 그 방식으로만 취득을 한 게 아니고 공문을 통해서 취득만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거에 활용된 사이트로 1365 자원봉사 포털이 됐는데요. 우리 이용자 수가 1379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굉장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였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그 안전한 인증 수단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이트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고 있으면 아이디를 알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 쉽게 알겠죠. 이름과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알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좀 이렇게 쉽게 서치가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로 아이디를 알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또 좀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냐, 나의 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되시냐, 그걸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타인의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이트를 이용이 됐고요. 물론 그 이슈가 되고 이 사이트는 즉시 시작팀이 조치가 되긴 했는데요. 좀 안타깝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이트를 운영할 때 두 가지의 두 가지가 좀 이렇게 결정을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 어디에서 절충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편의성만 고려한 사이트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투표 인증에 대해서 그림을 도식화해서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시약점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해킹 사고로 해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잖아요. 그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러한 취약점들을 이용합니다. 해커들은 제로보드 취약점이라든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라든지 SQL 인젝션 취약점이라든지 디렉터리 리스트 취약점 대표적인 취약점을 이용해서 많은 공격이 일어납니다. 해커들이 공격하는 유형들이 다변화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떤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알려진 취약점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비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SQL 인젝션 그거잖아요. DB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언어죠. 그런데 이거의 설정값들의 문제로 인해서 웹상의 취약점이 노출되게 되면 공격자는
이런 SQL 부문을 쉽게 건드려서 악용을 하게 되죠. 또 부문 에러라든지 어떤 보안 조치가 빠지면서 제약점 노출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주석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문구를 어떻게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쉽게 그 위에서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찾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제 공격의 루트를 이용되기도 하고요.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숙박 전문 업체에 323만 건의 개인정보 수출된 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4천만 명이 아주 불편한 문자를 수신했다고 하죠. 그런 건들이 있었는데 2017년으로 일어났던 일 같은데 국회에도 조사를 해보니 SQL 인젝션에 침입 흔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만약에 기관에서 무슨 단말기를 운영을 하시겠다 한다 그러면 그런 WPA2라는 보안 설정이 되어 있는 보안 조치가 되어 있는 단말을 이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보안 장비가 좀 필요하겠죠. IS라든지 IDS라든지 인터넷 예방 시스템과 침해 방지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토로 ASP를 요거 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취약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문구여서 말씀을 요걸 담아드렸고요. 요거는 아이들 타임 아웃입니다. 요게 그 그때 말씀드렸던 그 사건의 비밀을 제공했던 건인데요.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세션 타임아웃을 걸어야 되죠. 그리고 그 타임아웃의 설정 시간은 30분 이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끔 유형에 맞게끔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분수에 맞게끔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 이슈가 됐던 게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인터파크 사건이 요건데요. 어떻게 이용을 해서 개인정보를 빼갔느냐 하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APT 공격을 기반으로 공격이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APT 공격이라면 지능형 지속형 공격입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이 처음에 자기가 공격을 할 때 피해자를 물색을 했겠죠. 이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가족 사진을 SNS 통해서 얻고 그리고 가족 관계를 SNS 통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 메일을 발송하면서 형의 이제 동생을 사칭한 거죠. 형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사칭을 해서 스크린쉐이브에 그 파일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일은 SCR 파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EXE 파일이 실행 파일이잖아요. 그런데 SCR 파일도 확산 코드 유포로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 파일들을 전부 파일로 해서 메일을 보냈다고 하죠. 동생이 어떻게까지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보냈고, 그 형이라는 그 피해자가 의심 없이 동생이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서 보냈네 하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전 파일을. 그러면서 그 해당 PC가 확산 코드에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자는 내부에 침투를 하게 되죠. 그럼 침투를 하게 됐으면 지속적으로 그 내부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순간으로 딱 공략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봤던 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어떤 특정 PC에까지 접근하게 됐고, 그 특정 PC에 접근을 했더니 퇴직 시간 이후에서 담당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와 터널링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알아보니 해당 DB 서버는 아이들 타이밍 설정하고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 공격자가 개인정보를 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내부 네트워크를 설치하면서 내부에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다 노출이 됐다고 하죠. 보통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정보 시스템을 많이 운영하다 보면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엑셀 파일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을 하더라도 그 파일 관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그 엑셀 파일은 암호화는 당연히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파일은 그조차도 안 돼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설정들이 중요하다. 어기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 보도 자료들입니다. 어떤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아서 지정 명령을 받게 되는 그런 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도 현장 실태 점검을 많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주안점으로 접근 권한 및 접근 통제, 그리고 접속 기록이라든지 해서 안전사업 조치에 대해서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웹 솔루션을 하는 게 쇼핑몰인데요. 쇼핑몰인데 SQL 인젝션 제약 점원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입니다. 또다 어떤 특정 공공기관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안전 접속 수단을 적용하지 않아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은 공공기관이 있었고, 이런 거는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고, 이 같은 경우는 어떤 구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주소 한 자리만 바꿨더니 개인정보 파일들이 우수수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졌다. 거기에는 신분증 이력서, 장인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들이 베타였다. 많은 개인정보들이 받아지더라. 이래서 그런 건조주들이 굉장히 위협했다라고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요. 중요하게 말씀드린 그 접근 권한, 접근 통제에 이어서 개인정보 암호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에 고유가 들어갑니다. 고유가 뭐냐면 고유 식별 정보가 암호화 대상이기 때문에 고유라는 키워드를 제시해드렸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에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비밀을 제시해드렸고, 생체라는 것은 필수 암호화 대상으로 생체 인식 정보가 들어갑니다. 보통은 개인정보의 어떤 주소나 이메일 주소나 그리고 핸드폰 번호나 암호화돼서 저장되고 처리되는 게 권고되죠. 근데 이제 법령에서 반드시 암호화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 개인정보들은 고유식별 정보와 비밀번호와 생체 인식 정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말 암호화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죠. 비밀번호는 일반형 해시 함수로 암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번호 설정한 정보 수치 외에 어떤 누구도 그 비밀번호를 알면 안 되죠. 그런 차이가 있고, 생체 인식 정보는 암호화가 되어야 되는데 고유식별 정보는 또 여기서 좀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DMZ를 키워드로 제시해 드렸는데, 인터넷망과 DMZ망에서는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부망에서는 암호화를 안 해도 되느냐? 암호화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도 분석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 조치를 안 하고 그 외에 안전사고 조치를 강화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식들 정보면 암호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를 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 안전이라는 부분은 생각보다 여기에 암호화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암호화 키가 필요하죠. 암호화 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예전에는 어떤 키를 화분 밑에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집과 생각을 동일시하면 되겠죠. 아무리 안전조치를 잘했어도 암호화 키가 노출되어 있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암호화 키는 어떤 폐쇄망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보안장치가 구비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호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행을 해주셔야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대한 사항들을 준수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바로 좀 사례와 함께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시겠지만 이게 코딩 단계에서 어떤 시큐어 코딩이 되지 않고 평문 코딩이 돼서 이게 어떤 통신망에서 이렇게 수직 통신망을 통해서 수식을 해보면 비밀번호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걸 화면에 캡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돼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전하지 않은 코드 이해를 들어드리는 건데, 그냥 평균값으로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겠죠. 그런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샤 이후로 암호화를 해서 솔트까지 입혀서 시안에서 저장을 한 값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코드로 수정하여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엑셀의 상명 암호화 프로그램인데
이런 기능들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엑셀 파일 일반 옵션에 읽기 암호라든지 쓰기 암호 선정할 수가 있죠.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라는 것은 이제 암호 방식에 따라서 쉽게 크랙될 수가 있는 예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그 해시 암시 중에 예전에 MD5라는 암호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크랙된 암호 알고리즘을 해서 지금은 이 함수를 이용하면 안 되죠. 이것이 보시면 해시캐시라는 CPU를 기반으로 빠르게 패스워드를 크랙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그 툴로 MD5로 암호화된 8자리의 그 문자열을 MD5로 암호화된 문자열을 복구하려고 시도를 해봤더니 이 툴을 이용해서 소문자로만 구성되면 4초 걸렸다고 하네요. 그때 소문자로 구성된 것도 40분이면 크랙했답니다. 심지어 특수문자까지 포함해도 최대 36시간에 다 크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 중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된 것은 이렇게 위험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을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뭐 이를테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들이 있죠. 일반 해시함수 암호화 알고리즘은 샵256 이상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기간을 중요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안내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암호 이용 활성화 홈페이지에서 이런 암호 표준화 및 유관기간 이런 어떤 공부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 위반에 대한 사례들입니다. 모 사립대학교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비밀번호 암호화 처리가 되지 않아서 발표 처분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 이게 2019년도 자료인데 국내 64개 대학교에서 평균도로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죠. 많은 대학교에서 간단히 이런 부분들은 다 조치가 돼서 이행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많이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해당 기관에서 혹시나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중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으면 특히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것도 쉽게 이제 구글 음성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건들에 대한 예시 자료고요. 이거는 대학병원에서 개인정보 고의 식표 정보가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아서 가태처벌을 받았던 거고, 이거는 항공사에서 여권번호가 평균으로 적용돼서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례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 중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인데요. 이게 중요한 보는 부분이죠. 1년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해드립니다. 1년은 뭡니까? 접속 기록 5가지에 대해서 1년 동안 1년 이상 보관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이라는 걸 제시를 해드리고, 1년이라고 제시를 해드렸지만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5만 건 이상이라든지 고실비율 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또 2년 이상 보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지금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점차적으로 이 접속 기록 보관 관리를 늘리려고 하는 게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어떤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신규로 만약에 사이트를 구축을 하신다 그러면 이 접속 기록 사이트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추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향후에 대비해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은 예상하시겠지만 5가지 항목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 계정과 접속 일시와 접속시 정보, 그리고 수행 업무, 처리한 정보 조치의 정보, 이렇게 5가지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거에 5라는 키워드를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월은 업체에 또 인정도 잘 주셔가지고 월단위 점검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 건수가 많을수록 수기로 점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전문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솔루션을 구매를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지만 그나마 점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한 접속 기록에 대한 이 데이터들도 안전하게 기록 보관해야 된다라고 해서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라서 여러분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접속 일시 접속시 정보 수행 업무, 차량 정보 주체 정보를 남기시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했었는데 뭐 개인정보 안전사고 조치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47건을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접속 기록 미구간이 27개 기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더욱더 보게 될 거고요. 더욱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접속 기록 보관할 때 그 부분이 하나 있죠. 다운로드 기록은 사유 확인을 해야 된다. 그거는 내부관리기관에 그 사유 확인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어떤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반드시 사유 확인 절차를 거치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유한 사례 예시를 드리는 건데, 그럼 어떻게 접속 기록을 원장님이 점검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예시들인데요. 대신 같은 경우는 접근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AP에서 접속한 행위들이 일어났다 하면 이상행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접속 개시가 퇴근 시간 전후나 휴일이나 이런 시간대에 특정 IP로부터 어떤 접근하려고 하는 이력들이 보인다 하면, 접속한 행위들이 보였다 하면 이상행위로 탐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접속 시 정보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인가되지 않은 단말기나 IP에서 접속한 행위, 이상행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대량의 다운로드들이 발생했을 경우는 왜 대량의 다운로드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유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류의 어떤 요 비정상 행위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유형과 특성에 맞게끔 기준을 정해서 내부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운로드 사유가 필요한 예시를 드리는 건데요.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건수가 일평균 20건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서 개인정보 취급자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했을 경우는 사유 확인이 필요하겠죠. 이상하다고 봐서.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걸 월 단위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이 보도자료는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태 점검을 통해서 나오는 보도자료들인데, 이 안전사고 조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대부분 실태 점검 나가면 이 안전성 확보 조치가 얼마나 잘 준수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요적으로 보게 되는 게 접근권한과 접근 통제와 암호화와 그리고 접속 기록 관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 이거 보시면 거의 뭐 그쪽 부분입니다. 나오는 얘기들이 접근 통제에 대해 개인정보 암호화, 안전조치 소홀히 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접근권한 항목이 위반됐다, 배정이 공개됐다, 그리고 접근권한이 월수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과태료 처분의 주요 맹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렸고요. 요거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에 대해서 그 대비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화상품 프로그램의 방지와 관련 단말기 안전조치의 사항들이 있고, 우리 물리적 접근 방지, 서류 문서라든지 보조저장 시에 같은 경우는 물리적 접근 방지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재생안에 대한 안전조치도 있어야 될 겁니다.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내용까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프로그램 방지는 배송 소프트웨어가 최신도를 항상 유지가 돼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특이사항들이 있을 때는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단말기 안전조치인데요. 관련 단말기는 이제 이미 조작을 못하도록 마찬가지로 이제 권한 있는 자에 접근 통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관련 단말기라면 개인정보 시스템의 어떤 운영 단계에서 필요해서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단말기를 얘기합니다. 이런 단말기를 얘기를 하고,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어떤 접근관리 권한을 잘 유지를 하고 통제를 하시라는 거가 주요 맹점이고요. 이거는 제목이 좀 잘못됐는데 물리적 보안입니다. 물리적 보안에서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해서 운영하라는 거고, 서류나 보조 저장 매체에 장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출입 통제에 대한 보안 통제도 반드시 갖고 있으라라는 게 주요 요지고요.
내부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재해재난 대응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간 특성에 맞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혹시나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기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음에 이게 수립해야 될지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은 교육부 개인정보 포털 그 참고 자료에 보시면 재해재난 대응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위기 대응 매뉴얼의 샘플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에 대한 샘플이 참고 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샘플을 바탕으로 해서 기간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잘 작성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샘플링 자료들이 아마 그 최초의 절차서 발행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개인정보 파기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는 그겁니다. 안전하게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를 하시라라는 게 주 요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해서는 CPO인 개인정보 책임자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게 있고요. 이 개인정보 파일 등록 변경 파기에 대한 절차도 마찬가지로 이 절차서를 내부 관리 계획에 포함시켜서 운영하시는 것을 좀 권고드리고요. 그런 어떤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는 관계 법령 준수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 지침서라든지 안내 자료들이 좀 나와 있고 그걸 토대로 내부 관리 계획에 절차서 기간의 절차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런 절차서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점점 홀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서를 반드시 만들어가서 운영하시고 운영이라고 한다 그러면 절차서가 잘 만들어졌으면 교육 및 안내, 배포 이런 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중요한데 안전사고 조치에서는 그 항목들은 이렇게 14가지 항목들이 있다. 하나하나 점검하셔가지고 체크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접근 권한의 관리에서는 최소한의 범위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시고 인사이동 발생 시에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해 주십시오. 그리고 권한 변경 내역이 최소한 3년 이상 보관 관리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계정 공개 공개해 주시고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작성 관리 수립 그리고 운영하시라. 그리고 일종의 이상의 어떤 횟수 제한을 두셔서 접근 권한을 계속 관리를 하시라. 그게 주 요지입니다. 그리고 접근 통제는 인가된 사용자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IP 등으로 제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한 접속 수단과 안전한 인증 수단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시에 면의 대상 시작 등 점검 필수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타임 설정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주요 내용이 필수 고유시표 정보, 비밀번호, 생체 인식 정보는 필수 암호화 대상이고 이걸 반드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하셔서 잘 운영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암호키 관리도 안전하게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접속기록 보관이 점검입니다. 접속기록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현재 기준입니다. 1년 이상 보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의 정보를 처리를 하거나 의실피 정보나 민간 정보를 처리할 때는 2년 이상 보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접속기록 항목은 4가지가 아니라 5가지고요. 반드시 5가지를 반드시 모두 남겨두셔야지만 제대로 된 접속기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이행했다고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접속기록은 연장에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안전 사고 조치의 핵심 사항들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화성 프로그램 방지, 관련 단말기 안전조치, 물리적 안전조치, 재해재난 및 대비 안전조치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드립니다. 종기 사항들에 대해서 백신을 설치 운영할 때는 최신으로 운영하시고 그리고 관련 단말기의 접근 통제 및 안전조치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관련 단말기에는 웬만하면 중요 정보에 대해서 보관을 하지 마시라. 그리고 개인정보 보관 장소의 출입 통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 되고 장관장치의 안전 장소에 서류 보관을 하셔야 되고 관리자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대비 위기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안내 자료들은 교육부 개인정보 포털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개인정보 파기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전용 소재를 이용하든지 해서 안전하게 완벽하게 파기하시라.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 조치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저희 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 또는 운영할 때 업무 절차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역할별로 좀 나눠서 만드는 건데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운영돼야 되는 건 아니죠. 각 역할을 분배를 해서 단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조치기준 고시 등을 준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인데요. 이거는 어떤 서류상으로 좀 보시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마찬가지로 개부 개인정보부터 참고 자료에 오늘 교육 자료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운영 단계 그리고 마지막 종료 단계까지 어떤 부분들을 지켜주셔야 되는지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만든 건데요. 운영을 하실 때 안전사고 조치 나가서 보신 것처럼 충분히 체크리스트화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 좀 권고드립니다. 그래야지 중간에 누락되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마지막입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인데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좀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건출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접근 권한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사고들이 일어나더라 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정도가 심한 경우 그리고 아주 고의로 이제 악성 기질의 어떤 사고에 하나긴 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기조가 강화하겠다는 거 그게 기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위반 단속 강화인데요. 부처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실태 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전 조치 강화인데요. 인사정보에 등록된 직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지를 보겠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바로 모든 모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의무화할 수는 없겠죠. 중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먼저 선별로 해서 먼저 적용을 하고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처리 시 상급자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소명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인데 지금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영향평가 대상의 개인정보 파일이지만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느 정도 조사를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양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보유량 기준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보유량 기준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걸 민감도, 중요도, 직업자 수 등을 추가하고 그리고 영향평가 예산 반영까지를 보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해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더 세분화해서 강화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정보 시스템 감리 기준에 현재 개인정보 영역은 없긴 한데 그것도 포함시키겠다고 하네요. 그것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 책임 역할 명확한데 시스템 책임자를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시스템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시스템 단위 안전조치를 실효성 있게 확보를 하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네요. 점점 더 할 일은 많아지고 정책은 강화되고 그렇네요. 어쨌든 신규 담당자 분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으실 텐데 처음에 소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어떤 법령들이랑 좀 친해지셔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그리고 차츰차츰 그 역량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사고 조치에 좀 강화되는데 이직을 담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교육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